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위클리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경, 김혜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정책과 경제,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모든 소식을 빠짐없이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이슈 포커스에서 이번 주 주목받은 정책 이슈부터 생활 속 경제 뉴스, 그리고 스포츠와 라이프 분야 소식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이슈만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흐름을 가장 쉽고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 위클리 이슈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핵심 정책들을 정리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20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사인데요. 조사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하는데요.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 가운데 한 명이 세대원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서 참여하지 않는 세대는 9월 8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등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춘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을 신속하게 정하고 병원 간 이송과 전원 체계를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각 시도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응급환자 발생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인 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는 중앙이나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이송할 병원을 정하게 되는데요. 중앙 정도의 환자는 119 상황실이 병원을 지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환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 상황을 확인해 이송하게 됩니다. 응급의료기관별 역할도 보다 명확하게 나눌 계획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간과 경증 환자를 나눠 맡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광주와 전북, 전남에서 진행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이송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돌봄 지역 안전 분야를 활용한 새로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노인 일자리 공모전을 통해 우수 사업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에는 시니어 로컬 상권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점포를 직접 방문해 영업 정보를 조사하고 또 온라인 지도에 등록된 가게 정보를 최신 내용으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를 돕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급식에서 남은 음식을 인공지능으로 확인한 뒤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도 선정됐습니다. 어르신들은 음식의 품질과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을 전달하면서 취약계층의 안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 밖에도 생활 환경 문제를 조사하거나 건물 번호판을 점검하고 자립준비 청년의 정착을 돕는 다양한 일자리 아이디어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년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정식 노인 일자리로 개발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정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민경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을 줄이는 기업이 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생산성 향상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워라밸 플러스 4.5 프로젝트가 상반기 안에 올해 사업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은 줄이지 않고 주 4.5일제처럼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인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모두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였던 220곳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이 전체의 67.9%를 차지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방식도 다양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를 쉬는 주 4.5일제부터 한 달에 2번 4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 매일 1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까지 기업 상황에 맞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회의와 보고를 줄이고 집중 근무 시간을 운영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이 구직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AI 도입과 업무 방식 개선을 지원해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 청년들이 각자의 준비 속도에 맞춰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역량 강화와 일경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 역량을 키우는 과정부터 일경험, 취업과 창업까지 단계별로 돕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91곳으로 늘었고 참여 청년도 증가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청년도 47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들이 충분히 준비한 뒤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초역량 강화 과정 운영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리와 정서 회복을 돕고 희망 분야에 맞는 교육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일경험 기회도 넓어집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는 인턴십을 연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 인턴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근로환경과 청년 지원에 관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김혜인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공공의료 체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을 내년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중심이던 현행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 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청년층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립대병원을 권역 최종 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합니다. 필수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연간 1조 2천억 원의 규모의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 연간 3조 6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부산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실시합니다. 이번 운항은 약 40일에서 45일간 진행되며 이를 기반으로 북극 항로 운항 경험과
물류 데이터를 확보해 한국과 유럽 간의 정기 특수 서비스 개설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 여객선 공영제 실행에 앞서 99개 전체 연안 여객선 항로에 대체 선박을 지정해 일시적 운항 중단에도 섬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동남권 지역을 이른바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도 진행되는데요.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해서 오는 8월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현재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남권과 서남권이 보유한 해상 관광 자원을 상호 연계해 남해안 체류형 관광 벨트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이슈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보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정책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산업들을 탐구하는 산업백과 시간입니다. 최민경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산업백과에서는 펫테크 산업을 준비했습니다. 펫테크 산업이 주목받는 가장 큰 배경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인데요.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히 함께 사는 동물을 넘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료나 장난감, 미용 서비스가 반려동물 소비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건강관리와 안전, 생활 편의까지 관심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돌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기술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펫테크는 반려동물과 기술이 결합된 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 급식기, 스마트 급수기, 위치 추적기, 반려동물 CCTV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도 반려동물이 밥을 먹었는지, 물은 충분한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기구들인데요.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혼자 두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펫테크 기기는 보호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일상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펫테크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되는 분야는 펫헬스케어입니다. 반려동물은 아픈 곳이 있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상 신호를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활동량, 수면 시간, 식사량, 배변 상태 같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목걸이나 웨어러블 기기로 움직임을 기록하고 평소와 다른 변화가 감지되면 건강 이상 가능성을 알려주는 방식인데요. 이제 반려동물 건강관리도 병원에 갔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데이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의료 서비스와 보험 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나이가 들수록 질병 관리가 필요하고 진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반려동물 보험이나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플 때 병원을 찾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기검진과 예방관리, 맞춤형 건강 서비스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펫테크는 단순한 편의기기를 넘어 반려동물 의료와 보험 산업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비용인데요. 스마트 기기와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까지 이용하려면 보호자에게는 적지 않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신뢰성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기기의 정확도와 데이터 해석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데요. 건강과 연결되는 서비스인 만큼 실제 관리에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펫테크는 반려동물을 더 편리하게 돌보는 기기에서 출발해 건강관리와 의료, 보험 서비스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도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모습입니다. 반려동물이 만든 새 시장 펫테크. 이제 반려동물 산업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기술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백과였습니다.
네, 이렇게 패테크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데이터로 트렌드를 짚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류혜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숫자로 데이터를 읽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고물가 여행비도 부담이 커졌지만 휴가를 떠나려는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을까요? 오늘 데이터픽에서는 통계를 통해 올여름 휴가 트렌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가 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MI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8%가 올해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인데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여름 휴가만큼은 꼭 필요한 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휴가 시기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가장 집중됐습니다. 이어 8월 중하순과 7월 초중순이 뒤를 이으며 올해도 성수기 집중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행 방식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긴 일정으로 멀리 떠나기보다는 여행 기간을 줄이고 이동 부담이 적은 목적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올여름 어디로 떠나려고 할까요? 목적지를 살펴보면 여행 트렌드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응답자의 74.2%가 올여름 휴가지로 국내를 선택했는데요. 여행 계획을 계획한 사람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해외보다 국내로 눈을 돌린 셈입니다. 왜 국내 여행을 선택한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항공권과 숙박비는 물론이고요. 환율과 유류 할증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66.3%는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여행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답했는데요. 이처럼 해외여행 비용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국내 여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지역이나 이동이 편리한 관광지가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멀고 화려한 여행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쉬는 여행이 올여름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늘어난 여행 비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전체 응답자의 45.7%는 올여름 휴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성수기 숙박비였고 항공권 가격과 환율, 경기 불안도 여행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여행을 포기하기보다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가까운 여행지로 목적지를 바꾸거나 해외 대신 국내를 선택하고 성수기를 피해 일정을 조정하거나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등 실속 있는 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여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응답자들은 여행지를 선택할 때 휴식과 힐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성비와 접근성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는 여러 곳을 둘러보기보다 충분히 쉬고 재충전하는 휴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요. 비용은 줄이면서도 만족도는 높이는 것, 이것이 올여름 휴가 트렌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용 부담은 커졌지만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까운 곳으로 떠나고 일정은 조금 짧게 잡으면서도 충분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여행을 선택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는데요. 이처럼 여행에서도 얼마나 많이 쓰느냐보다 어떻게 만족도를 높이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여러분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계획하신 휴가가 즐겁고 편안한 시간으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픽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술 트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테크노트 시간입니다. 김혜인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술의 현장은 바로 미국 제조업입니다. 과거 공장이라고 하면 기름때가 묻은 기계,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땀 흘리는 작업자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제조업장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분량을 골라내거나 단순 반복 작업을 돕는 등 AI가 그저 인간의 보조 역할에 국한되었었다면 이제는 공장의 두뇌가 되어서 설계부터 가동, 유지 보수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최근 미국은 이른바 리쇼어링, 즉 해외에 있던 공장들을 다시 자국 내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치솟는 인건비, 그리고 전기차로의 산업 전환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복합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무기로서 필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술적 변화는 바로 디지털 트윈의 확산입니다. 단어 그대로 현실의 공장을 가상 공간에 똑같은 쌍둥이처럼 복제해놓는 기술인데요. 테슬라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차량을 여러 모듈로 나눠서 동시에 조립하는 혁신적인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공정을 현실에서 바로 테스트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실제 공장을 짓기 전에 AI 기반의 가상 공장에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 설비 덕분에 공장을 짓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조 경쟁력은 공장이 다 지어진 후가 아니라 짓기 전 초기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화된 후에도 AI의 화력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디지털 스레드 기술 덕분인데요. 포트 설계, 생산, 품질 관리까지 흩어져 있던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실타래처럼 연결했습니다. 만약 완성된 자동차에서 알 수 없는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예전에는 원인을 찾기 위해 각 공정의 기록을 일일이 뒤져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불량 제품이 생산되던 바로 그 시점의 로봇 압력, 공장 내 온도와 습도 등 수많은 데이터를 역추적해 순식간에 근본 원인을 잡아냅니다. 공정 하나하나가 아니라 생산 전체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기계의 고장을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센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서야 사람이 달려가서 고치는 시기였지만 이제는 AI가 장비의 열, 진동, 스트레스 등 미세한 물리적 변화를 분석해 부품이 언제 마모될지 미리 알려주는 예지 보전 기술이 대세입니다. 엔시스와 같은 기업은 장비를 멈추지 않고도 최적의 수리 시점을 정확히 짚어내 공장의 심장이 멈추는 불상사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 맞춰 공장의 유연성도 AI가 맞춰냅니다. 제품이 바뀔 때마다 라인을 멈추고 설비를 재조정하는 건 엄청난 손실이죠. 다소 시스템이나 지멘스 같은 기업들은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공정을 미리 검증해서 시행착오 없이 즉각적으로 새로운 생산 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정밀함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칩스 액트, 이른바 반도체 지원법을 계기로 미국 내 첨단 공장 건설이 늘고 있지만 숙련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AI 비전 검사와 데이터 통합 관리를 도입해 초정밀 미세 공정의 불량률을 낮추고 추기 수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생산의 규모보다는 초정밀 운영 능력으로 경쟁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과거의 제조업 무기가 숙련된 작업자의 오랜 경험과 감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AI로 유연하게 제어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무작정 큰 공장을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똑똑한 공장을 만드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 AI 기반 스마트 제조라는 새로운 표준을 미국 현장의 기업들이 직접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은 우리의 생산 방식과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 뒤에는 이를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로 혁신을 이끄는 인물을 소개하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 수 있을지 김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술 산업 속 인물들의 이야기와 그 흐름을 살펴보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기업을 떠올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인물은 메타버스 열풍을 만든 핵심 인물이면서도
지금은 AI 국방 산업을 이끄는 사람, 바로 팔머 럭키입니다. 팔머 럭키는 어린 시절부터 전자기기를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이 취미였던 개발자였습니다. 19살이던 그는 집착오에서 직접 가상현실 헤드셋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오큘러스 VR을 창업하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가상현실은 영화 속 기술 정도로 여겨졌지만 럭키가 만든 헤드셋은 업계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스타트업은 IT 산업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2014년 페이스북은 아직 매출도 크지 않았던 오큘러스를 약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에 인수합니다. 당시에는 왜 게임 회사를 이렇게 비싸게 사느냐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마크 저커버그는 스마트폰 다음 시대는 가상현실이라 판단했고, 이 선택은 이후 메타버스 산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날 VR 헤드셋 시장의 기반 역시 이때 만들어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팔머 럭키는 정치 후원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페이스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커리어도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게임도 메타버스도 아닌 바로 국방 산업이었습니다. 2017년 그는 안두릴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안두릴은 사람 대신 AI가 국경과 전장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AI가 드론을 통제하고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 방산 기업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였다면 안두릴은 AI 소프트웨어 중심의 방산 기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는 AI 경쟁을 넘어 AI 국방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계기로 드론과 자율 무기, AI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안두릴은 변화의 중심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AI는 이제 일상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는 겁니다. 팔머 럭키는 메타버스를 만든 창업자로 시작해 이제는 AI 국방 산업을 이끄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창업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 산업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가상세계를 만들던 기술이 이제는 현실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듯 다음 시대를 바꾸는 우리 기술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팔머 럭키처럼 앞으로도 테크인에서는 우리 삶을 바꿀 혁신가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식 초보와 함께 걷는 투자 길잡이 머니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과 경제 이야기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가격이 매우 비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경우 집값이 높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수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가격도 세금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가격의 주택부터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서울의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집에서 거주했지만 집값이 크게 오른 고령층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실제 거주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경제 뉴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초를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 주린이 가이드 시간입니다. 허찬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주린이를 위한 쉽고 친절한 주식 설명 시간, 주린이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 듣다 보면 이런 말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이 분야가 대세라 무조건 오를 거야. 아니야, 지금은 숨겨진 알짜배기 주식을 싸게 사둬야 할 때야. 둘 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헷갈리시죠?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두 가지 투자 스타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주식을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가치주입니다. 가치주는 한마디로 숨겨진 진주이자 박앤세일 중인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도 꾸준히 잘 벌고 튼튼한데 어떤 이유에선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실제 회사의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저렴하게 거래되는 주식을 말하죠. 보통 이미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은행, 철강, 건설 같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가치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식은 사람들이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제 값을 쳐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든든하고 안정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지금 당장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주식을 말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무장해서 미래에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기대받는 유망주죠. 우리가 잘 아는 IT, 전기차, 인공지능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주로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비싼 경우가 많고 위아래로 가격 움직임도 아주 역동적입니다. 잘 맞추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린이 여러분은 가치주와 성장주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나의 성격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데 있습니다. 나는 마라톤처럼 느긋하게 마음 편히 기다리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좋아 라고 하신다면 가치주 투자가 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나는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 트렌드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한 바구니의 계란을 모두 담지 않듯 가치주와 성장주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투자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튼튼한 실적을 바탕으로 저렴하게 거래되는 가치주, 그리고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 이 두 가지는 주식시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무조건 좋은 주식이나 무조건 나쁜 주식은 없습니다.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겠죠. 오늘부터는 관심 있는 회사를 볼 때 이 회사는 숨겨진 진주인 가치주일까? 아니면 미래의 스타인 성장주일까?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린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투자 상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린이 가이드였습니다. 네, 오늘은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자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기업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장 기업을 분석해보는 코스피 가이드 시간입니다. 최민경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가이드에서 살펴볼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IT 기기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대표 2차 전지 기업인데요. 쉽게 말해 전기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 성능,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원통형, 파우치형 등 다양한 배터리 제품군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단순한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회복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미 생산 보조금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6년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7조 5,602억 원, 영업이익 1,133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미국 IRA에 따른 북미 생산 보조금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의 핵심은 보조금 효과를 바탕으로 버티는 동시에 전기차와 ESS 수요 회복을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인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ESS 시장 확대입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배터리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전력 인프라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ESS 시장은 구조적인 성장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신규 수주를 90기가와트 이상 목표로 제시했고 생산 용량도 2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미 ESS 수요는 빠르게 커지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어 ESS는 전기차 수요 둔화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회복을 단정하기보다 회복 흐름을 확인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와 배터리 가격 하락은 여전히 부담 요인입니다. 하지만 북미 생산 보조금, ESS 수주 확대, 생산 라인 전환 전략은 실적을 방어하고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존 전기차용 배터리 자산을 ESS용으로 전환 활용하고 북미와 유럽에서 현지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업황 부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넘기고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전기차 수요 회복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살아나면 배터리 출하량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둘째는 ESS 시장 확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 등 ESS 수요를 더 확장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셋째는 북미 생산 기반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가 안정화되면 보조금 효과와 고객사 대응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 회복 속도, 배터리 판가 하락, 원재료 가격 변동은 계속 확인해야 할 변수입니다.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은 배터리 회복 기대감을 실제 실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인데요.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고 ESS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는다면 출하량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수요 회복이 더디거나 판가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경우 실적 개선 속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가이드였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정보를 만나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머니루트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마철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김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눅눅한 공기 때문에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옷장은 눅눅하고 빨래는 잘 마르지 않고 창틀에는 물방울이 맺히는 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습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실내 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바깥 공기의 습도가 실내보다 더 높다면 오히려 습기가 안으로 들어와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창문을 오래 열기보다 짧게 환기하거나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내외 습도 차이를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적정 습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40에서 60% 정도를 권장합니다.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아지면 곰팡이와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습도계를 활용해 실내 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제습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해서 함께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도와 습도를 함께 표시하는 디지털 습도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실내 환경을 확인하면 제습기를 언제 사용할지, 환기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도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습기를 수치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빨래를 실내에서 말릴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젖은 빨래에서는 많은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 때문인데요. 실내 건조를 해야 한다면 제습기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빨래 사이 간격도 충분히 띄워주면 건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곰팡이가 잘 생기는 장소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과 창틀, 옷장 뒤쪽처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은 습기가 쉽게 쌓이는데요. 주기적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문을 열어 환기하면 곰팡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곰팡이가 생겼다면 초기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옷장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옷을 너무 빽빽하게 보관하면 공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아 습기가 쉽게 남게 되는데요. 옷 사이에 여유 공간을 두고 제습대나 숯 등을 함께 활용하면 습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절이 지난 옷은 충분히 건조한 뒤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무조건 창문을 오래 열기보다 실내외 습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정 습도인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빨래 건조와 옷장 관리, 욕실과 창틀의 물기 제거만으로도 곰팡이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조금만 신경 써도 집안은 훨씬 쾌적해지고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였습니다. 네, 여름철 습기 관리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분위기를 바꿔 스포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스포츠 프리즘 최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프리즘입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도 어느새 4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44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야구 팬들과 추억을 함께한 구장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야구의 메카라고도 불리는 서울 잠실야구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은 잠실야구장과의 추억을 간직한 팬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잠실야구장에서의 역대 14번째이자 마지막 별들의 축제인 KBO 올스타전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스포츠 프리즘에서는 잠실야구장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담은 2026 KBO 올스타전을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는 잠실야구장에서의 마지막 올스타전이었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입장권이 매진될 만큼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으며 잠실과의 이 마지막 추억을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올스타전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렸을까요? 올스타전 당일인 11일 잠실야구장 외야 그라운드에서는 선수들과 팬들이 직접 만나는 팬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야구장 주차장에는 팬 패스트존이 설치되어 팬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팬 패스트존에서는 선수가 팬들에게 직접 투구와 타격을 알려주는 원포인트 레슨 및 피칭존과 배팅존, 잠실 야구장과의 추억이 전시된 특별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수와 팬, 구단 마스코트가 한 팀을 이뤄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행사도 열렸는데요. 선수와 팬들이 다 같이 즐기는 축제의 의미를 한층 더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직전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진행되어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웅장함을 선사했는데요. 안타와 홈런이 나올 때마다 물을 뿌리는 워터 페스티벌, 5회 말 직후 진행된 가수 우즈의 공연 등 경기 중에도 팬들을 위한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올스타전 행사하면 떠오르는 하이라이트가 있죠. 바로 선수들의 화끈한 타격을 구경할 수 있는 홈런 더비인데요. 드넓은 잠실벌에서 펼쳐지는 만큼 더욱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예상됐던 올해의 홈런 더비, 우승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올해 홈런 더비의 홈런왕은 바로 올 시즌을 앞두고 KT에서 하나로 이적한 천재 타자 강백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강백호 선수는 준우승을 차지한 SSG의 오태곤 선수와 아주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예선에서 오태곤, 허인서 선수와 나란히 7개의 홈런을 기록한 강백호 선수는 동률일 때 최장 비거리를 따지는 규정으로 인해 오태곤 선수와 함께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결승에서 오태곤 선수가 먼저 7개의 홈런을 기록한 뒤 타석에 들어선 강백호 선수는 마지막 스윙 전까지 6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스윙에서 친 타구가 홈런이 되면서 7대7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진행된 30초 서든데스에서 오태곤이 홈런을 기록하지 못한 반면 강백호는 1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극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럼 올스타전의 메인 콘텐츠인 올스타 팀 간의 경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KBO 올스타전은 LG, 한화, 기아, NC, 키움으로 구성된 나눔 올스타와 두산, 삼성, SSG, KT, 롯데로 구성된 드림 올스타가 서로 경기를 펼치는데요. 올해는 나눔 올스타가 드림 올스타를 10대2로 크게 이기며 2022년부터 5년 연속으로 올스타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해 올스타전에서는 양팀 모두 홈런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눔 올스타 팀에서 장단 22안타를 몰아치며 역대 올스타전 단일팀 최다안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한화의 신예 괴물포수 허인서의 불방망이가 빛났는데요. 허인서는 올스타전에서 5타수 4안타 1타점으로 맹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세계인화의 경기 MVP인 미스터 올스타에까지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1984년 최동원과 롯데의 첫 우승부터 2023년 LG 트윈스의 29년 만에 통합 우승까지 서울 잠실야구장은 오래된 역사만큼 수많은 명장면을 팬들의 기억 속에 남겼는데요. 올 시즌이 끝나면 잠실야구장의 그 웅장한 자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야구장과 함께했던 기억은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열린 KBO 올스타전은 그 기억의 마지막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행사로서 팬들에게도 선수들에게도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을 텐데요. 이제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아직 시즌 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잠실야구장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야구장과의 마지막 추억 꼭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프리즘에서 2025 KBO 올스타전 리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한 주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되는 정책,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